자, 오늘은 사법개혁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5개 안인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에요. 현재 14명인데 이걸 26명으로 총 12명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이 너무 많은데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일이 너무 몰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14명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퇴임하는 그 숫자가 10명, 그리고 새로 임명되는 숫자가 12명, 그래서 2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된다.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법개혁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뭐 총론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재판 적체가 심하고 이제 대법관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크다 이런 그 문제 제기는 계속 사법부 내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1년에 한 4만 1,000건 정도 네. 대법관 14명이 처리를 하는데 1인당 한 3,400건 처리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증원해가지고 26명이 돼도 지금까지의 통계대로라면 1인당 한 1,700건 처리를 하는데 이게 고등법원 판사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고 증원의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와 방향이죠. 네. 너무 이게 빨리 그 증언을 하게 됐을 때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연 구간도 늘려야 되는데 네. 현직 판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급심 그 법관 숫자는 늘리지 않고 대법관 숫자만 늘리면 네. 오히려 거기 더 부실해지니까 네.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대법관을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 대법원을 운영할 거냐, 이것도 대략의 밑그림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맞는 거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근데 이 정부에서 그러면 저걸 다 하는 게 맞냐? 네. 3년에 걸쳐서 4명씩. 그건 조금 여러 의견을 검토를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이게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 대법원만 숫자 왕창 늘려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상고법원제도 도입하자 이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 네. 얘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미국처럼 상고 허가제 같은 걸 하자 뭐 이런 여러 제도적 대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공론화 과정에서 더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 네. 큰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와 방향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한 게 대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었어요. 네.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몇 명을 늘려야 될지는 합의가 필요하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부 하나라도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4명, 김명수 대법원 때였나?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민주당에서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반대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할 말이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양승태 코트 때 있었던 상고법원. 네, 그게 이제 뭐 사법농단의 시초가 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고법원은 말 이제 재판 거래가 있어서 그게 문제였죠. 상고법원의 취지는 그런 거죠. 폼나고 근엄한 전원 합의체 이런 것만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3심으로 실제로 올라오는 나머지는 상고법원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쪽에서 하라. 그래서 뭐 사실상 2.5심을 이제 상고법원이 맡는다. 아니면 뭐 이거를 4심제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그거는 돈이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 더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임기가 6년이고, 아니 5년이고, 대법관이 이제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임기 말에 임명된 사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새로 다 교체를 하는 게 지금의 임기 상호 타이밍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22명을 얘기를 하면서 12명에 10명을 하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은데 10명을 교체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뭐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임기가 겹치니까 중간에 끝나면은 교체하고 그래서 다른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12명을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근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정쟁화되고 논쟁의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2명을 지금 1년에 4명씩 3번을 연달아 뽑는 게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밀어붙였다. 이게 틀린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밀어붙였을 때는 조금 타격이 갈 수도 있겠다. 정부에. 아까 팔장님이 말씀하신 그 속도 조절. 네, 그러니까 네,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윤석열 뭐 케이스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때 의대 정원 2,0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그때 복지부에서는 가져간 게 이거 우리 정부 때 다 하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그게 뭔 소리야. 윤석열이 내 정부 때 다 해야지 이래가지고 했다가 사달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의대 정원하고 같은 뭐 이를테면 교육 기자재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공간도 더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점진적을 그런데 뭐 1년에 한 명씩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은 10년 계획으로 하는 게 10년 계획 정도. 그러면은 수용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냐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려운 게 네. 다음 정권이 자기들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때도 늘리는 거고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3년 동안 12명 매년 4명씩? 네. 이거는 야당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한탕주의식으로 이런 좀 근원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 같은 거를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5대 개혁안 나온 걸 보면서 어쨌든 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나 그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거는 사법개혁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네. 나머지 이제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대법관 인사 네. 제도 개선이나 이제 대법관 증언 요게 핵심인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어허. 그러니까 사법 행정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네.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이걸 네. 개혁하는 게 문제 핵심인데 근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늘리는 것 자체가 그거하고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2017년도에 있었던 양승태 사법농단을 돌이켜보면 지금 8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들 구제도 제대로 안 됐고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가해자들 처벌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11명 기소됐는데 3명 유죄 판결 나왔고요. 탄핵도 임성근 전 법원행정처장 한 사람 됐는데 헌재에서 그게 기각됐습니다. 검찰에서 66명 그 비법관 적발해가지고 징계 요구했는데 뭐 징계된 사람 일부에 불과해요. 네. 결국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게 관료화, 서열화돼 있는 이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권 독점 체제를 분산시키고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사법행정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또 그거 없앴어요. 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네. 행정권은 자기들이 여전히 독점하겠다는 거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판사 숫자를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비법관들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합의제 기구로서 거기서 이제 사법행정권의 뭐 방향이나 집행이나 이런 걸 담당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 대법원장 마음대로 네. 인사 뭐 이런 거를 다 독점하는 이런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그 대법관 숫자에만 지금 뭐 집중돼 있는 네. 그런 어떤 사법개혁안이 나와가지고 좀 제한적이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사법행정권 개혁 문제가 네. 빠졌는지, 왜 제왕적 대법원장,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많은데, 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네. 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엘리트 판사들이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서열화되는 이 구조를 그냥 방치하는지 네.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뭔가 지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아마 지금 대법원에 대한 압박, 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이런 걸로 좀 비춰질 수가 있어서 네. 좀 순위를 미룬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제 사법개혁 조치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장의 사법 권한, 그러니까 행정 권한을 좀 견제하는 거가 조직의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네. 조희대가 폐지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 조직과 권한도 늘렸고 그리고 법원장 추천제도 중단하고 그리고 법관인사 이원화들 무시하고 고법 부장판사들을 이제 지법원장으로 승진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모르지 않아요. 저도 알고, 박원석 의원도 알고. 네.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 먼저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 부분보다는 대법관을 늘리는 게 좀 더 실효적이다. 그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네.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22명을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뭐 희석시키겠다고 하든 뭐든 네. 어쨌든 퇴임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고 그게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의심의 그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의 이유가 그 사법개혁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에 가장 집중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고 수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나오니까 네.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다 12명을 내 임기 내에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계획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이거는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엔. 그러니까 이거 그 이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인사권 이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조희대 이후의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네. 임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내년 퇴임을 하니까 1년 7개월 정도 남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대법관 증원하는 사법개혁안도 결국엔 법률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행정권의 독점 그로 인한 어쨌든 법관의 관료화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사법행정체제의 개혁도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도개혁의 우선순위를 늘 이제 정권 입장에서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본질적인 과제 그동안에 네. 법원이 왜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좀 동떨어져서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됐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같은 게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대법원장 중심의 이 관료화된 그런 사법행정체제를 극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본질적 개혁으로 보여요.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대법관 숫자도 늘려야 되겠지만 저렇게 파격적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에 이 집중하는 네. 이제 이런 개혁안을 내놓고 사법행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를 감안해서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는 데 주력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근데요. 그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구성을 바꾼다고 해서 네, 재판 결과가 왜냐하면 달라지지 법관이라는 않는다? 사람들은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독립된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래서 뭐 있는 죄를 없애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이럴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법관 숫자만 늘리는 저 지금의 개혁안은 지금 검찰개혁안을 1년 유예를 해두고 디테일을 마련하기로 했듯이 빈 게 너무 많아 보여요. 네. 근데 오히려 이 기존의 이제 대법원 체제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전문가들 특히 제기돼 왔던 특히 이제 뭐 인사, 그다음에 이 법관의 여러 가지 그 행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를테면은 엘리트 이 법관 체제가 형성되는 이 시스템 개혁에는 왜 아무런 그 개혁안을 안 냈을까 네. 여전히 좀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두 분이 뭐 같이 말씀했던 그 안전장치,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이번에 사법개혁안에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재판 소원 제도 이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의 또 안정장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하면 안 된다.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는. 근데 이거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임 뒤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사심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이 재판 소원 제도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완전히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각 나라마다 각기의 이제 제도적 특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도입한 나라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겠죠.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니까 그런 나라에는 없겠죠. 네.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취지는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공권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가 보는 게 원래 헌법재판소의 취지거든요. 네. 그럼 그 공권력은 뭐냐? 행정부에 뭐 행정명령도 있을 테고 입법부에 법도 있을 테고 네. 사실은 사법부의 이 판결이 헌법에 법에 뭐 맞는지도 본인들이 판단했겠지만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본다라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이 뭐 이 사법부도 그럼 공권력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이게 법원에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소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사실 타협의 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헌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반대했거든. 우리의 힘이 최고 권위를 가진 데가 어디냐. 아직도 법원과 헌재는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재판소원 한다고 하니까 헌재는 이미 찬성 의견 냈고 대법원은 반대 의견 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가 이제는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재판소원까지 되면은 헌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건 문제 아니라고 봐요. 네.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덕이는 이유가 너무 소송을 많이 하고 일단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너무 많이 하고 고소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웬만하면 3심까지 가요. 네. 그런데 헌재를 이렇게 딱 재판소원을 열어두는 순간 무조건 4심 간다. 우리나라 특성상. 모든 사건이 다 헌재로 간다. 다 헌재로 가는 거는 네. 불보듯 뻔해요. 네. 그래서 뭔가 제한을 두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근데 이제 가장 헌재로 4심으로 가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돈입니다. 네. 왜냐면은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돼요. 아하. 헌재에서는. 네. 헌재로 가려면. 그러니까 1, 2, 3심까지 본인이 하는 사람만 제 뭐 아주 개인적인 사례인데 변모 씨라고 있어요. 하여간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저한테 제가 MBN 방송에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한테 민사를 걸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모 씨 때문에 제가 1심 네. 졌어, 변 씨가. 아하. 2심 또 변 씨가 졌어. 네. 또 대법까지 아, 갔어. 네. 그래서 상고 기각이 나왔어. 네. 그런데 만약에 재판소까지 있으면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헌재까지 가는 거야. 네. 너무 피곤해, 아하.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정말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재판소? 그 제일 큰 문제는 저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소송이 남발될 거다. 전부 다 헌법소원 가가지고 헌재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네. 그러면 또 헌법재판관 늘려야 된다. 네. 뭐 헌법재판연구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논의로 갈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찬성 입장을 냈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대행은 어디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건이 다 헌재로 올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위헌론을 제기하는데 저는 위헌론이 제기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네. 다만 우리 헌법에 그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있다. 네네. 요것과 이제 상충할 소지가 있다. 네. 근데 요 주장인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그 해석도 헌법재판소가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그래서 위헌론을 들고 나와서 이걸 반대하는 법원의 입장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이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사법 비용이 발생할 문제, 네. 그건 이제 갈등 비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면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잘 두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 내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와 상반된 판결 네. 이런 거에 한해서만 받는 거죠. 네. 그게 아닌 예를 들어 사실을 따지거나 법리를 따지는 거는 그거까지 헌재로 가면 안 돼요. 네. 그건 대법원에 종결되는 거고 다만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조의대가 절차를 심각히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와 정면 충돌하는 네. 그런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알아볼 수 재판소원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제한을 두지 않으면 네. 그 독일이 그렇게 운영합니다. 독일이 딱 제한을 둬서 절차의 문제나 기존의 헌법 해석과 배치되는 문제에 한해서만 보고 사실이나 법리를 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운영한다면 뭐 운영 못 해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한을 규정을 좀 둬야 된다. 두 분 다 사실은 뭐 원리적으로는 뭐 이게 두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언급하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갑자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사건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에서는 3월 28일부터 계속 우리는 뭐 심각하게 이거를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잘 봤다 자료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자료 검토를 한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나왔고 마침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게시판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대법원이 한마디로 나이브하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물론 뭐 공무상 출장이 있겠죠. 놀러 갔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월 28일 날 그 이재명 그 대표 선거법 재판이 항소심이 끝나고 네.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했다면 있던 공무라도 중단하고 그 심리에 집중하는 게 맞죠.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올 네. 게 하려면.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중간에 뭐 출장 갔다 오고 게다가 마용주 대법관은 4월 9일인가 임명이 됐어요. 네, 사실 5월 그 1일 날 선고가 됐는데 네, 자료를 못 보겠죠. 그러면 마용주 대법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봤을까라는 의문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은 13일간 자리를 비웠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출장 기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면은 공무상 출장을 간 건데 네. 출장 간 공무는 수행 안 하고 거기서 무슨 뭐 그걸 그런 심리했다는 말입니다. 얘기예요. 그것도 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다 뭐 소부에서도 여러 건 뭐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개입 논란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면 그에 맞게 충실한 심리를 했다는 걸 누가 보더라도 네.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저거 어떻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가 해명 못할 건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저는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국감 때 현장 검증까지 하면서 뭐 이 전산 기록 로그 기록 네. 그걸 공개하라 내지는 뭐 서류로 들여다봤냐 이런 어쨌든 재판 절차에 관한 재판의 충실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터지니까 더더욱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네. 그냥 재판 연구관들이 써준 몇 쪽짜리 보고서 보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다 꼬였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미 뭐 해명 자체가 너무나 꼬여가지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악의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4월 22일에 정확하게 대법원의 2부에 배당되고 그 다음에 그 뒤 2시간 뒤에 이게 전원합의체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부를 이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면 뭐 그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소부 항상 한 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부를 안 하고 전원합의체로 한 사례가 옛날에 있는데 그 판결 나오는데 1년 걸리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35일 만에 나온 게 없어요. 2009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35일 걸린 파기환송심은 네. 한 건, 2009년에 한 건이 있는 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없었으니까 매우 이례적인 건데 계속 말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쪽 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6일 날 파기환송심 고법에서 결정되고 네. 그 27일 날
이제 상고하고 그리고 28일 날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네.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법관들이 원래는 소부에다 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배당이 안 된 거니까 사실은 원래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근데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재명 측의 의견서는 4월 21일 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2일 날 사건에 이제 배당을 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 봐야 되는 건데 봤다라고 하는 것도 위법 논란. 네. 그런데 다 봤냐? 심지어는 안 보고 출장가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꼬였네, 다 진짜. 꼬였어, 다 네. 꼬였어 지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이 하는 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보고 작심하고 어쨌든 그거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헤맬 것 같으니 우리가 빨리 판결을 내려줘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네. 선의로 한 건지, 아니면은 아예 야, 이재명은 날리고,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너무 명징해졌다. 예. 그렇다. 네,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해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법사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좀 나왔습니다. 이 국감에서 밝혀진 게 카드 그날 술자리에서 카드 내역을 봤더니 17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명이 거기에 이제 자리에 있었으니까 170만 원을 나누면 어쨌든 한 사람당 100만 원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이제 규칙상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그랬어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청정 제주 흑돼지 쫀득 대패를 준비했습니다. 흑돼지 머릿고기 부위를 얇게 썰어 쫀득하고 꼬들한 식감에 특유의 잡내 없이 정말 고소합니다. 300g씩 총 3팩 900g이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사들 불기소 세트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남부지검에 99만 원. 예, 네. 99만 9천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룸사롱에 가든 양주를 먹든 그거는 자기 맘인데 지금 직무 관련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네. 어쨌든 변호사들이고 과거에 같이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네. 뭐 소주도 아니고 본인은 양주? 소주에 삼겹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은 가자마자 나왔다라고 했는데 170만 원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제 영수증을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업소인지 저도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네. 170만 원이 나오려면은 접객원도 나와야 되는 정도 아닌가? 뭐 이게 무슨 뭐 소위 말하는 템프로급의 제일 비싼 데에서는 이 가격은 아니지만은 네. 웬만한 데면은 양주 한두 병 먹어서 170만 원 안 나와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지기현 판사는 뭐 접객원 있을 때는 접객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재판부가 아닌가 법원이 밝혀내야죠. 사실은 정확하게 명징하게. 근데 이거는 조사해봤는데 그건 못 밝혀냈고 공수처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되게 비겁하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네. 그래 그러니까 신뢰가 하나도 안 가요 지금. 신뢰가 안 가요. 법원이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 자체 조사의 결론을 낸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다라는 정도의 이제 중간 결과를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건데 저걸 확신하면 왜 결론을 안 내죠?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든가. 네. 근데 눈치 보면서 결론은 안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법원이 좀 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지기현 판사 본인의 처신도 적절치 않은데 이제 사람이 헌법기관인 게 대한민국 헌법상 몇 명 안 돼요. 그게 국회의원, 뭐 판사 이게 사람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사도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판사도 직무 관련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법관이 다루는 사건이 여러 유형과 여러 종류의 사건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관계로든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런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술자리도 가급적 저런 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 대체로 저렇게 어울려 술 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판사들끼리 술 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혼자 먹거나 이렇지 특히 변호사하고의 식사 자리, 술자리 이런 거는 가급적 꺼려야 합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더더욱 그렇고 네. 관계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든 직무 관련성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중이라도 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뭐 술자리를 좋아하는지 노는 걸 좋아하는지 친구를 좋아하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통상의 판사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 제기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입국다 하고 있고 뭐 법원에서 나서가지고 대충 저런 식으로 둘러대는 식의 해명을 하고 결국 지기현 판사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그 이례적인 구속 취소 네,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법관으로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하고 뭐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여전히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권위적인 태도 이런 걸 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이해하겠습니까? 말이 저 뭐 여성 접객원들이 없을 때 그냥 한 잔만 먹고 나왔다고 얘기하지만은 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게 세상의 네. 시각이잖아요. 한 잔 먹었는데 170만 원. 170만 원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다가 네. 여기서만 그랬겠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뭐 이래저래 알려졌지만은 노는 거 판사치고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약간 특이하다. 그리고 예전에 뭐 그 법원 쪽에서 나온 잡지였는데 행사는 다 자기가 사회봤다라는 거 법원에서 하는 거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약간 뭐라고 소위 말하는 까불까불하는 약간 젊었을 때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가 같이 군 법무관을 했대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가 굉장히 잘하는데 뭐 하여간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그 개포고등학교 나왔는데 강남에 그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논란이 있어도 동문회 나가서 사람들 먹고 골프 다 이거 뭐 재판하는 이 와중에서도 골프 치러 나가고 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 이후에도 네.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데도 주말에 부킹 잡아가지고 골프 치고 뭐 그게 불법은 아니죠. 네. 근데 진짜 강심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막 안 되는.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중국받고 있는데도 네. 노는 걸 못 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리의식도 많이 결여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는 게 좋으면 개업하지. 왜 판사를 개혁하고 있나? 로펌 가가지고 뭐 고액연봉 받으면서 잘 놀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뭘 내란 재판하고 있어. 네. 아니 윤석열까지 해놓고 나가려나 보지. 고액으로 받으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의혹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뭐 진실을 잘 밝혀내기를 바라겠습니다.